고은쌤과 함께하는 역사는 쉽다. 신라 말 동요와 후삼국의 성립. 여러분 반가워요. 우리 드디어 3단원의 마지막 시간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오늘 흔들리는 신라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금 통일신라가 3개로 쪼개져요. 그래서 후삼국이거든요. 이러한 내용을 함께 얘기해 볼 텐데요.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 먼저 신라 말 중앙집권 체제가 흔들리게 된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신라 말에 새로운 세력과 사상의 등장을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다예요. 우리 소화시킬 준비 됐나? 오케이. 그러면 먼저 우리 전체적인 흐름을 잡고 가자고요. 큰 맥락을 짚어보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귀족들이 왕위 다툼을 막 하게 돼요. 엄청 치열하게요. 그러면 당연히 왕권이 약화가 되겠죠? 이렇게 중앙이 흔들리고 있으면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당연히 강할 수가 없죠. 이렇게 지방 통제력이 약화가 되게 되면 귀족의 수탈도 심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일반 민중들의 불만도 계속 높아가겠죠. 이런 가운데 중앙이 제대로 통치를 못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권력을 잡고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장하는 세력들은 어떠한 사상에 의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더욱더 강하게 하겠죠. 결국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세력들은 후삼국을 성립하게 될 겁니다. 자, 큰 맥락 머릿속에 입력했죠? 그러면 이제 세세하게 한번 가보는 거예요. 신라 사회의 중심인 골품 제도가 흔들흔들 합니다. 우리 이 표 기억나죠? 이 표를 가지고 우리는 신라의 신분 제도인 골품제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이 중에서 우리 기억 더듬어 봐요. 김춘추. 이 사람이 이제 무열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어떠한 출신이 처음으로 왕위에 올랐더라? 그렇지, 성골이 아니라 진골 출신으로서 이제 김춘추가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견했었어요. 왕권이 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 왕위 쟁탈전. 가봅시다. 내가 왕 될 거야, 내가 왕 될 거야. 진골들이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특정 진골 가문이 이제 왕위를 차지하게 됐어요. 그러면 또 다른 진골 가문이 내가 된 거, 내가 막 이러면서 이제 또 이제 왕이 되겠지. 이런 가문이 한둘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진골 가문들끼리 갈등이 생겼을 거고요. 이러한 갈등이 있다 보면 당연히 왕권은 약화되고 진골 귀족과는 계속 분열이 됐을 거고 지방 통제력이 약화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권이 약화되고 진골 귀족 간의 분열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2개의 커다란 사건을 얘기를 해볼 거고요.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그 지방에서 권력을 가지고 통일신라 안 되겠어 하면서 일어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 세력들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진행해 보려고 해요. 자, 선생님이 먼저 보여주는 이 사진, 지금 3학년이 된 언니들이에요.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할 때 활동했던 내용인데 지금 이 장면 어떠한 느낌이 드는지 보세요. 가운데에 있는 친구가 하얀 색깔 왕관을 쓰고 가운데 지금 왕이라고 쓰여진 글씨를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3명의 친구는 어떠한 명패를 붙이고 있죠? 그래요. 진골 귀족이라고 붙여져 있고 손에는 무기를 하나씩 들었어. 그리고 지금 가운데 있는 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땡기고 있잖아. 자, 이 사진의 제목을 붙여본다면 진골 귀족들의 왕위 다툼이 되겠죠. 느낌이 와요?
이러한 귀족들의 왕위 다툼과 관련된 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서 먼저 일어난 난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사진에 보면 3명의 인물이 지금 있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은 앉아서 울고 있고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굉장히 기뻐 보이죠? 왕관을 쓰고 있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지금 눈이 잘 보이나? 이게 눈이 이글이글 불타오르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 지금 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는 사람은 김주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이 사람이 서열로 따졌을 때 왕이 돼야 되는 차례야. 그런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지금 김경신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순서를 채가 버렸어요. 그래서 원성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김주원의 아들이었던 김원창입니다. 김원창은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했던 이 일을 기억하고 있다가 37년이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안 되겠어. 신라 사회 더 이상 못 봐주겠어. 우리 아빠가 왕도 못 되고 말이야. 그러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공주예요. 이 당시에는 옹천주라고 불렸는데요. 거기에다가 장안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신라의 반기를 들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진압이 되게 돼요. 귀족들의 왕위 다툼 가운데 일어난 첫 번째 큰 사건은 김헌창의 난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건에 대한 얘기를 마저 해보죠. 우리 지지난 시간에 바다의 왕자 청해진 누가 딱 떠올라요? 그치, 바로 장보고란 사람이에요. 장보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귀족의 왕위 다툼이 되게 심했을 때 신문왕 아니에요. 신무왕을 왕위에 올리는데 큰 공헌을 했어요. 그래서 신무왕이 일찍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문성왕이 왕위를 잇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자신의 딸을 둘째 왕비로 시집을 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귀족들이 반대를 하게 되죠. 그런 갈등 속에서 장보고가 난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결국 장보고는 자신의 옛 신하였던 옛 부하죠. 이제 염장이라는 부하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장보고의 난도 이제 일단락되게 되죠. 이렇게 중앙이 혼란스러웠다라면 당연히 지방도 장난이 아니었겠죠. 못 살겠어. 이 소리는 통일신라 때 일반 민중들의 소리입니다. 왜 민중들은 못 살겠다라고 했을까요? 우리 교과서 107페이지 밑에 있는 자료실을 보세요. 자료실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귀족들의 생활이 어땠는지, 농민들의 생활이 어땠는지 나와 있거든요. 먼저 귀족의 생활을 봅시다. 재상집에는 녹이 끊이지 않으며 노비가 3,000명, 병사와 소, 말, 돼지도 이에 맞먹는데 돈이 많으니까 곡식을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는데 지금 그 사채업자들처럼 이자를 엄청 물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갚지 않으면 노비로 삼아 일을 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귀족들은 굉장히 풍요로운 생활을 했다라면 우리 농민들의 생활을 보죠. 헌덕왕 때 백성들이 기근이라는 것은 흉년을 말해요. 농사가 제대로 안 돼서 먹을 게 굉장히 부족했겠죠. 이때 자손을 팔아서 근근히 살아갔다라고 해요. 굉장히 슬펐겠지. 그리고 진성여왕 때 이제 나라에 창고가 텅텅 비어요. 그래서 왕이 관리를 보내서 세금 내! 독촉을 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곳곳에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났고 이때 원종, 애노 등이 상주라는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당시 민중들의 삶이 어떠했느냐? 그래, 귀족들의 수탈이 너무너무 심했던 거예요. 귀족들이 막 빼앗아 가는 거지. 거기다가 자연재해까지 또 겹쳤네. 지금 자연재해라는 것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이 제대로 통치를 잘 하고 있다라면
대비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데도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신라 사회는 골품제도 흔들흔들, 중앙도 지금 흔들흔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재해도 대비하지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국가재정은 계속 어려워지다 보니까 세금을 계속 독촉하고 있죠. 그러니까 민중들이 더 이상 못 참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지도를 보면 지금 앞전에 얘기했던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이 일어났던 지역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밖에도 기원이나 양길의 난도 있는데요. 이 인물들은 후삼국 때 어떤 인물과 연관지어서 한 번 더 거론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 상주 지역을 볼 겁니다. 여기에 원종 애노의 난이 진성여왕 때인 889년에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신라말 최초의 지방민의 봉기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난을 제대로 중앙에서 진압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전국 각지에 봉기가 퍼지는데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민중들이 뿔이 났겠죠. 그런데 지방에서 이런 뿔난 민중들의 세력을 통합하는 하나로 모으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새로운 세력의 등장으로 우리는 바로 이들을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은 교과서 108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거기에 굵은 글씨로 나오죠. 바로 맞아요. 호족입니다. 이 호족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 출신을 얘기를 해본다라면 대부분은 바로 촌주 출신이에요. 여러분, 촌주라는 것은 가장 작은 행정단이거든요. 이 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촌을 이끄는 세력가인 거죠. 그게 바로 촌주인데 호족들은 대부분 촌주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밖에도 지방으로 내려온 귀족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장보고랑 연관 지으면 다른 두 가지 세력도 조금 연관 지을 수 있어요. 바로 군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진 세력이 있고요. 또 다른 나라와의 무역, 교류 등을 통해서 해안가에서 큰 세력을 형성했던 해상 세력도 있죠. 이렇게 호족은 이러한 출신이었어요. 이들은 점차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지역을 방어하기도 하고요. 세금을 징수하기도 하면서 스스로 자신들이 다스리는 곳에 성의 주인이다, 성주 또는 장군이라 부르면서 실질적으로 지방을 지배하는 세력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호족을 지원해주는, 후원해주는 세력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육두품입니다. 우리 육두품은 능력이 있어도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 알죠? 그게 바로 골품제도의 한계였는데 육두품과 관련해서 우리는 유명한 한 인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108페이지 하단에 있는 탐구 자료 2번을 보세요. 거기에 최치원의 활동과 좌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간략하게 한번 요점을 추려봤어요. 최치원은 바로 육두품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똑똑했어. 그래서 당나라로 유학을 가요. 그래서 당나라에 과거제도라는 시험제도가 있었는데 관리를 뽑는, 근데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시험인 빈공과가 있어요. 거기 합격도 했고요. 이때 당나라에서 황소의 난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난을 그만 좀 하지 라는 이제 토황소 경문이라는 걸 글을 써요. 그런데 그 문장이 끝내주는 거야. 그래서 문장가로도 중국에서 이름을 날려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와요. 귀국을 해서 당시 진성여왕이 다스리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진성여왕에게 개혁안 시무 10조를 올리게 됩니다. 신라 사회가 이러이러한 점은 고쳐야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개혁안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귀족들이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그는 관직을 버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글을 남기다가 자취를 감추게 되죠.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육두품 세력들은 이 신라 사회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육두품은 호족을 지원하면서 이 호족과 새로운 사회를 열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들을 돕게 되죠. 이러한 호족들에게는 육두품도 있었지만 호족 자체 이 세력을 뒷받침해주는 사상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바로 이것들인데요. 먼저 왼쪽에 있는 걸 먼저 보죠. 이것은 불교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109페이지 보면 굵은 글씨 두 개가 딱 보이죠? 맞아요. 첫 번째는 바로 선종입니다. 선종의 특징은 뭐냐면 이전의 불교와는 색채가 달라요. 개인의 무엇을 중시할까요? 깨달음을 중시를 합니다. 이 깨달음은 문자를 알 필요가 없어요. 참선, 수양이라고 하죠. 즉 명상이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앉아서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스스로 수양을 하면서 진리를 깨우쳐 나가게 되죠. 이러한 선종은 기존에 있던 불교, 즉 교종과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왕실과 귀족은 이 교종을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교종은 경전, 즉 책 같은 거, 그리고 교리를 중시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자를 알아야겠죠. 이렇게 중앙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불교 종파가 교종이었다면 각 지방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게 바로 이 선종이고, 선종은 호족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세력을 강화시켜 나가죠. 이러한 선종이 유행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승탑이라는 것이 유행하게 됩니다. 우리 승탑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예전에 우리 탑이라는 거 삼국시대의 문화파트에서 얘기할 때 예배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탑은 원래 부처의 사리를 모셔놓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승탑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돈독하다 보니까 스승이 이제 돌아가시면 화장을 하겠죠. 그래서 그 사리와 뼈를 모아서 탑에다가 안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려의 탑을 만들고, 이거는 그 사원이나 절의 중심에 두는 게 아니라 주변에다가 이제 외곽에다가 이 승탑을 이제 배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들의 스승을 높이는 그런 의미가 있는 탑이라고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호족들의 세력 기반이 되었던 사상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5글자인데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야. 여기는 산세가 좋아서 집터를 여기로 잡으면 굉장히 건강할 거고요. 기타 등등등. 맞아요. 바로 풍수지리설인데요. 풍수지리설은 자연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뭐 하천의 모양이라든지 땅, 산의 모양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곳은 아주 좋은 땅이다, 아니면 기력이 다한 땅이다, 그런 내용을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풍수지리설은 뭐라 그러냐면 현재 통일신라의 수도인 금성의 모든 기운이 쇠하였다, 다 떨어졌다 이거야. 더 이상 기능을 못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아주 좋은 땅입니다. 여기에다 나라를 지으면, 여기에다가 뭐 어떻게 하면 크게 나라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호족들에게 아주 환영을 받게 되죠. 즉 이제는 신라 금성 중심이 아니에요. 각 지방의 독자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상이었기 때문에 호족은 이 풍수지리설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자신의 세력을 단단히 하게 됩니다. 자, 봅시다. 우리는 이 호족이 어떠한 출신인지 얘기를 나눴고요. 이들은 육두품의 후원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을 뒷받침해주는 두 개의 사상, 즉 선종과 풍수지리설을 적극 수용하면서 성장해 나갔다라는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러한 호족 세력 중에서 정말로 크게 이름을 떨친 자들이 있겠죠?
그들이 바로 후삼국을 건국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짜잔! 후삼국 시대가 열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등장한 삼국이기 때문에 뒤 후자를 써서 후삼국이라고 불리는데요. 우리 그 전에 있는 발해와 통일신라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던 거랑 다른 지도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요. 색깔이 다양해졌죠?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신라의 영토는 많이 축소가 되고요. 후 백제 그리고 후 고구려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은 학습지 13페이지를 보면 5번에 선생님이랑 똑같은 표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900년에 등장한 후백제 그리고 1년 뒤인 901년에 후고구려가 등장한 내용을 같이 나눠보면서 뾰로롱 이렇게 7개의 단어가 어디에 위치하면 될지 우리가 함께 찾아볼 텐데요. 이 찾아보는 것의 힌트가 어디 있냐면 교과서 110페이지에 있어요. 거기에 3개의 문단이 지금 제시되어 있죠. 두 번째 문단은 후백제와 관련된 문단이고요. 세 번째 문단이 후고구려와 관련된 문단이에요. 자, 그러면 교과서를 싹싹싹싹 이렇게 보면서 선생님이랑 채워보도록 합시다. 먼저 후백제예요. 후백제를 지은 사람은 굵은 글씨를 딱 봐봐. 누구? 그치? 견훤이라는 사람이에요. 견훤은 이제 통일신라의 장군이었는데 견훤이 지도를 보세요. 후백제 글씨 밑에 보면 광주해서 무진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무진주에서 세력을 키운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어디? 그치? 완산주에서 도읍, 즉 수도를 삼아서 후백제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들과 외교를 맺으면서 신라와 이제 갈등, 서로 다투겠죠. 싸움을 하겠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조금 더 지나게 되면 더 나중에 등장하는 나라 있어. 어디? 힌트 줄게. 고려. 들렸을까? 고려와도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1년 뒤에 등장하게 되는 후고구려 얘기를 해보죠. 이 사람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느냐 라는 말로 유명한 누구? 그래, 궁예가 이제 후고구려를 여는데요. 궁예는 스스로를 미륵이다 라고 자처를 해요. 이 미륵은 불교와 관련이 있는데 이제 불교를 창시했던 석가모니가 죽었어요. 이거를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석가모니가 열반한 후에 56억 7천만 년이 지난 다음에 일반 민중, 중생을 구원하러 다시금 온대요. 그런데 56억 7천만 년 언제 기다려? 그래서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러니까 이 미래에 등장해야 되는 이 부처가 다시 오는 거예요. 더 일찍 스스로 미륵이란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궁예는 내가 미륵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내 눈엔 네 마음이 지금 다 보여. 너 반란 일으키려고 했지? 너 바람 폈지? 막 이러면서 신하와 가족도 예외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궁예는 민중들의 지지를 잃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왕자리에서도 물러날 수밖에 없죠. 요 얘기는 다음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궁예는 어디를 수도로 삼았는지 보도록 하죠. 어디겠어요? 우리 아까 완산주를 후백제 중심으로 찾았다면 지도에서 동그라미 이렇게 눈 있는 것처럼 돼 있는 부분, 거기가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어디에서? 맞아요. 송악, 현재는 개성이에요. 송악에서 처음에 나라를 열었다가 옮겨 자신의 세력 근거지, 궁예의 근거지가 바로 철원이었기 때문에 이곳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죠. 뿐만 아니라 나라 이름도 여러 번 바꿔요. 이 나라 이름 얘기는 순서 우리 친구들 헷갈릴 수 있어요. 후고구려였다가 마진 그리고 태봉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해되죠? 자, 이제 이렇게
통일신라와 발해로 존재했던 나라가 다시금 쪼개졌어요. 그래서 발해,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가 위치해 있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자.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소화했을까요? 되새김질은 너네가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거 알지? 선생님이랑 오늘 배운 내용 짚어봅시다. 자, 귀족들의 왕이 다툼이 있었어요. 골품제 모순이지? 이제 진골 귀족들이 왕이 다툼을 하면서 우리는 두 개의 커다란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김원창의 난 그리고 장보고의 난이 있었어요. 잘했어. 이렇게 귀족들의 왕이 다툼이 이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왕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 뿐만 아니라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게 됐죠. 그래서 민중들의 삶은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도 확인했어요. 자연재해에다가 수탈에다가 세금 독촉에다가 난리가 났지. 그래서 이러한 지방에서 농민들이 뿔나가지고 이제 난을 일으켰잖아요. 최초의 농민들의 봉기 뭐? 그치, 상주 지역의 원종과 애노의 난. 잘했어요. 이런 가운데 이 지방에서 힘의 공백기를 이용해서 등장하는 새로운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지, 호족이 등장하게 되고요. 우리는 이들이 어떠한 출신 성분인지, 그리고 이들을 뒷받침했던 부류가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호족들을 뒷받침해주는 사상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뭐였어요? 그치, 하나는 불교의 다른 종파였던 선종, 그리고 풍수, 지리, 설. 이러한 호족들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견훤, 궁예 이러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후백제, 후고구려가 건국이 돼서 후삼국이 성립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제 이러한 후삼국을 누군가가 나타나서 하나로 통일을 시키게 될 거예요.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우리 친구들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알죠? 학습지의 빈칸 선생님이랑 같이 채운 친구들도 한 번 더 보세요. 안 채운 친구들은 기억을 더듬어서 빈칸을 마저 채워봅시다. 그리고 교과서 읽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에 밑줄 띵띵 해보도록 해요. 오케이, 좋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난 너희들을 응원한다. 멋져요? 여기까지야 수업은. 역사는 쉽다.